여러분은 혹시 지구의 중력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저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릴 때 영화관으로 또 소설 속으로 도망치곤 합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현실과 달리 창작물 속 인물들이 마주하는 사건은 예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전개일수록 크게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똑같은 유행가,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 이 모든 진한 공기 속에서 숨쉬기 버겁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취향이 까다롭다거나 삐뚤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 댄스 댄스 댄스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쿨하고도 잔인한 위로를 건넵니다. 취향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삐뚤어진 가난뱅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야. 동정받을 뿐이지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 자,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삐뚤어진 가난뱅이들의 성지 돌고래 호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설의 무대는 삿포로에 위치한 돌고래 호텔입니다. 주인공은 오래전 삿포로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투숙한 적 있습니다. 호텔이라고 부르기 조금 쑥스러울 수준의 시설이었지만 그래도 정감이 가고 편안함을 느꼈던 곳이라 다시 한번 이곳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이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의 허름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 번쩍거리는 초현대식 호텔로 리모델링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텔 주인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을 인수한 거대 자본가에게 협상의 조건으로 내민 게 호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주인이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이 화려한 시스템 속에서도 기억이라는 마지막 포로를 시키고 싶었던 호텔 주인이나 양 사나이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그 화려한 호텔의 틈새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어두운 층에서 다시 그 존재를 만납니다. 바로 양 사나이를 말이죠. 양 사나이는 어두운 방에서 수많은 전선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은 바로 주인공이 세상과 맺고 있는 연결입니다. 양 사나이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춤을 춰라. 음악이 계속되는 한. 여기서 춤은 거창한 예술이 아닙니다. 상실감에 빠져 멈춰서지 말고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 죽어가지 말고 너만의 스텝을 밟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주인공은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리라이터입니다. 언뜻 보면 멋진 일을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잡지나 광고에 빈 공간을 채울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맛집 정보를 수집하고 그곳에 방문하여 한 입씩 먹어보고 사진을 찍어 그럴듯하게 포장해 비어있는 잡지 지면을 채우는 단순 업무라 봐야 했죠. 그는 이 업무를 문화적 눈치우기라 부릅니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크게 주목받지도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으면 모두의 삶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가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잡지는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없던 것이죠. 주인공은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대하지만 그 일에서 어떤 보람도 더 나은 글을 써야겠다는 향상심도 가지지 못합니다. 쳇바퀴 돌듯 인생의 주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달리는 일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 사나이는 그런 일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텝을 밟지 않으면 길을 잃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세계에 원심력에 떠밀려 밖으로 튕겨져 나갈 거라 경고하며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스텝을 밟습니다. 화려하지도 박수도 받을 수 없는 투박한 스텝. 그럼에도 늘 성실하게 스텝을 밟았던 탓에 그는 신비로운 인물들과 끝없이 조우했음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의 스텝을 흔드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히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사건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건 옛 연인인 키키입니다. 그녀가 사라지는 사건이 주인공에게 기묘한 일들과 마주하는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옛 동창인 고탄다가 출연한 영화에서 등장한 그녀의 모습을 불가사의한 소녀 유키와 방문한 하와이의 길가에서 키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힘겹게 따라잡은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목격한 길가의 키키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고 그녀를 따라간 방 구석에서 6구의 백골과 마주하며
주인공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 몇몇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 시체들은 냉정한 자본주의가 쓰고 버린 익명의 잔해들입니다. 주인공의 오랜 친구와 전 연인, 고등학교 동창 등 냉혹한 사회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힘없이 부서진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들은 반짝였던 저마다의 삶에서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6구의 시신이라는 덩어리로 몰개성화된 이름 없는 관념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주인공은 시체를 보며 섬뜩함을 느낍니다. 다음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닐까, 혹은 유미요시의 자리가 아닐까. 이 불안감은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와 닮아 있습니다. 사회의 톱니바퀴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인. 하지만 톱니바퀴는 금세 또 다른 톱니바퀴로 대체되고 우리의 빈자리는 언제 어디서든 더 나은 대안으로 메꿔집니다. 옥죄어 오듯 엄습하는 공포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소들 덕에 이야기는 특유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고등학생 동창이자 유명 배우인 고탄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도 관계를 깔끔하게 끊어내지 못한 고탄다는 오랜만에 걸려온 주인공의 전화에 반색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고탄다의 영화에 등장했던 키키라는 여자입니다. 영화 배역으로 키키를 추천했던 고탄다는 그녀를 콜걸로 불러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쁘다고 할 순 없지만 묘한 매력이 있는 키키가 배우로서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키키는 역할을 잘 소화해냅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 후 키키가 사라졌고 키키의 행방을 쫓던 주인공과도 엮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키키가 살해되었음을, 그리고 키키를 살해한 사람이 고탄다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키키를 죽인 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던 고탄다는 주인공이 맥주를 사러 간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세라티에 탄 채로 강에 빠져 죽은 고탄다가 발견되죠. 마세라티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가졌지만 그 차를 물속에 담그겠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는 체우프의 총처럼 예정된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속사에서 강요하는 럭셔리한 배우의 삶, 시스템이 원하는 배역만을 수행하다 속이 타버린 그에게 죽음은 어쩌면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스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미요시는 새로 찾은 돌고래 호텔의 프런트데스크 직원입니다. 도도한 첫인상과는 달리 유키를 걱정해주고 주인공이 그녀에게 끌렸던 건 운명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세련된 돌고래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유의한 존재입니다. 또한 주인공은 양사나이와 연결된 비밀 공간을 공유하는데 그 공간에 들어간 유일한 침입자가 그녀였기도 하죠. 심지어 그녀가 양사나이와의 비밀 공간에 들어간 건 주인공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끈으로 연결된 상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으로 초대되고도 주인공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키키의 죽음을 조사하며 반년 이상을 삿포로를 떠나 도쿄 주변을 조사해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운명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주인공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쿄를 떠나 유미요시가 있는 삿포로에 정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그녀를 위해 토마토 주스를 사와서 블러디 메리를 만들어주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과거의 유령을 쫓는 대신 지금 내 옆에서 숨쉬고 불안해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사나이가 말한 춤의 종착역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달나라로 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미요시라는 따뜻한 중력이 그를 땅에 붙들어 매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13살 소녀 유키를 돌고래 호텔에서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아주 메마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소설가, 어머니는 세계적 명성의 사진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감정적 유대를 맺지 못했고 어머니는 일이 먼저인 사람이라 그녀와 함께 있다가도 그녀를 버리고 해외로 훌쩍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던 유키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친구 하나 없이 남겨진, 그런데 부모조차 돌보기를 포기한 소녀.
그녀가 가진 수많은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부모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하루하루 위태롭게 견뎌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유키를 주인공은 다르게 대합니다. 비록 주인공이 미성년자인 유키에게 술을 사주는 등의 일을 저지르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권한 술이 부모와의 차이를 만듭니다. 술을 처음 먹으면 과도하게 취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죠. 부모는 그런 딸의 민낯을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잘 포장된 상품 같은 모습의 딸이었습니다. 엉망으로 무너진 딸을 케어할 마음도 감싸 안을 여유도 없는 부모는 그저 금전적인 보상이 전부인 마냥 유키를 대할 뿐이었죠. 주인공은 그런 유키에게 술을 줍니다. 그 말은 어떤 모습의 유키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실수를 감싸 안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느낀 유키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녀가 가정교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심은 부모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발로 땅을 딛기 시작했다는 증거라 볼 수 있죠. 양 사나이는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스텝을 멈춰선 안 돼. 라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댄스는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과정입니다. 스텝을 밟는다는 건 여전히 삶 속에서 투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능숙하지 않더라도 스텝을 밟다 보면 언젠가 나름의 리듬이 생기고 춤을 추는 노하우도 생깁니다. 삶이란 건 역시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나름의 행복한 순간과 마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 능숙하고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것 같던 고탄다는 스스로 스텝을 멈춥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삶이란 건 의미를 떠올릴수록 진부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기 마련입니다. 아내와의 재회와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키키의 죽음, 여러 가지 사건을 마주하며 삶이란 것에 대해 의미를 찾다 보니 고탄다는 자기의 리듬을 잃습니다. 반면 문화적 눈치우기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하던 주인공은 삶에 대해 그럴싸한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스파게티를 삶고 잘 훈련된 양배추를 사먹으며 하루하루의 행복을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화려한 스텝을 밟는지가 삶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발을 떼는 것, 혹여나 실수를 하더라도 춤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인간이 견지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댄스 댄스 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취향을 동정하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음악이 계속되는 한 당신만의 스텝을 멈추지 마세요. 지구의 중력이 너무 무겁다면 잠시 달나라의 영화관으로 떠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소중한 사람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사오세요. 그게 우리가 이 기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스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달나라행 티켓 같은 영화나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